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공공기관장의 자리의 수가 100여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통령보다 연봉이 높을 정도로 대우가 좋은 자리라고 하는데 안 채워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정부에서는 만약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한 4년이고 8년이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를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분명 서민들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뚜렷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 출발합니다. 자, 오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낙하산 주의보. 박연미 칼럼니스트, 지금 공석인 공공기관장 자리가 100여 곳이 넘는다고 하는데 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 정권이 창출되는데 기여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 농공행상을 충분히 하기에는 뭐 북한이 북핵으로 말썽 부리고 미사일 쏘고 사드 보복 당하고 또 전 정권에서 이 국정농단 사태가 아직 완전하게 수사 그리고 선고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이 자리에 순서대로 뭐 소위 나래비를 세울 그런 짬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 뭐 저기 광화문부터 여기 그 서강대교까지 줄 서 있다 이런 얘기는 나와 있는 지 오래됐고요. 아마 내년이 되면 줄줄이 이 자리 꿰차고 들어가는 사람들 명단이 발표가 될 겁니다.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너무 정치적인 해석 같아서요. 혹시 그런 해석 말고 다른 해석은 없을까요? 이 나래비만 좀 바로 잡겠습니다. 예, 리스트업이라고 하죠. 네네. 네, 리스트가 이제 이 선거에 당선에 기여한 리스트는 항상 존재합니다. 역대 정권에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인수위 50일 동안 주로 하는 게 차기 기관장 인사예요. 네. 그런데 별 문제가 없는 무난한 정치 중립적이거나 뭐 평판이 좋거나 한 경우에는 임기를 채웁니다. 근데 대부분은 주요하게 임기를 채우지 않고 교체가 되죠. 네. 말아서 물러나는 경우들도 왕왕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수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조기 대선 아니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번 주 수첩을 보니까 네. 예정대로면 수첩은 지난해에 인쇄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이 대선일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대통령 빨간 날로 돼 있어서 휴일이 없는데 왜 휴일이지? 대통령 선거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5월에 치러진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는 아직 이 리스트를 제대로 이제 천거하지 못했다. 이런 해석이 맞다고 보지만 그게 전부 다만은 아니고요. 네네. 지금 뭐냐면 정권이 재창출된 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권이 교체된 시기에는 결국은 지금 현재의 다수 기관장들도 전임 정권의 낙하산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네. 그다음에 특히나 지난 정권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최순실 추천 인사냐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는 상당히 꼼꼼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 적폐청산을 내세운 정부인 만큼 국민 다수가 공정하다고 인정해야 되는 인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때처럼 이제 선거에 기여한 명부를 가지고 그렇죠. 막 이렇게 내리꽂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다소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몇 자리가 공석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보면 뭐 기관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만 20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13군데, 국토교통부 아래 7군데 등 뭐 모두 90곳에 이르고요. 상임감사 자리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돼서 7자리, 교육부 관련해서 4자리 등 26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뭐 상임감사도 사실상 아주 뭐 꽃보직이다 이렇게 불리는 자리들이죠. 네. 기업에서도 우리가 이사를 뽑을 때, 뭐 등기이사가 됐든 사회이사가 됐든 뽑을 때는 그 이사를 뽑을 수 있을 만한 단계와 공정한 절차를 갖고 있죠. 네. 근데 공공기관장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일반 기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HR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선발하기 위해서 뭐 헤드헌터에게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공모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 이 이력서들이 접수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엄정한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네. 그게 좋은 자원을 뽑기 위한 거죠. 또 그 안에서 뭔가 잘못된 우리가 흔히 라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특정 세력의 뭐 이제 종속된 인물을 뽑지 않기 위한 스크리닝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이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공공은 더 엄격합니다. 통상 그럼요. 인사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임원 이상급 네. 이 기관장까지를 포함해서 그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선별된 인원이 올라가서 네. 보통 뭐 2배수, 3배수가 올라가서 경합을 하죠. 그럼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 기관에 소속돼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네. 기업으로 치면 이사회 같은 역할인데 이 형식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만 결국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분이 우리 조직의 장으로 혹은 임원으로 상임감사로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선발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주무부처 장관에게 올려요. 어. 그럼 아까 보신 대로 산자 분야 아니면 이게 뭐 정통 분야 과거에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만 네. 그럼 여기서 장관이 제청을 올려서 대통령이 승인을 하면 임명이 되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이 말씀드린 기관장이 이게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 330개 기관이 있어요, 무려. 네. 그중에 절반 가까운 곳이 공석이거나 임기 종료를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절차가 준수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선 상당히 좀 늦춰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논란과 그 보훈 인사의 논란이 있는 것은 또 신기하기도 해요. 어떤 단계에서 도대체 권력이 개입을 하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참 공교롭게도 어떻게 뽑고 보면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죠. 우연찮게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혹을 갖는 것인데 사실 제가 2003년에 기자를 처음 시작해서 이제 15년 차거든요. 그중에 10년을 관출입을 했는데 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한 바퀴씩 다 돌았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최 선생님께서는 가능한 이게 긍정적인 측면 또 절차적 정당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는 쪽인데 사실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가까이서 봤을 때 네. 저분은 좀 이랬던 분들이 그 자리에 가시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최후의 3배수가 좁혀졌는데 나머지 두 분은 굉장히 안팎으로 인정을 받는 그 자리에 감직한 그런 분들이 계셨고 하지만 최후에는 아닌 분이 가신 네네.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해서 이 자리들이 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게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인사가 어찌 되었든 공공기관도 그 정부의 외곽 조직의 하나라고 네네. 본다면 정부하고 그 스텝을 맞춰서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탈원전을 하고자 하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석탄 발전을 하겠다는 기관장이 가고 이렇게 하면 스텝이 좀 꼬이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소위 뭐 코드도 좋고 라인도 좋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식의 뭐 코드라면 그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논공행상을 하는 사이에 기여도 때문에 이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간다거나 네. 본인의 깜냥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자를 맡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막아줘야겠죠. 네.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이 인사 과정인데 사실 좀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농담삼아 뭐 나래비니 뭐 리스트업이니 말씀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자리에 가게 될 경우 얻게 될 뭐 효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뭐 연봉을 포함해서요. 첫 번째로 그 네.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명예롭죠. 네. 사실은 기관장 정도를 타이틀을 달고 나간다. 이런 분들의 태반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인데 네. 국회의원이나 나중에 장차관이 되려고 하는데 해당 기관장 출신이다라고 하면은 커리어에 상당한 한 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있고 두 번째 여기에 막대한 연봉을 받습니다. 웬만한 기관장의 연봉이요. 최소한 한 1억 3천만 원대예요. 대통령 연봉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금융권의 경우는 훨씬 더 높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여기에 특전이 따르는데 법인 차량 주죠, 기사 주죠. 최근에 전임 정권의 적폐 비리 중에 대부분이 기관장의 갑질, 혹은 네. 권한남용인데 무슨 최근에 보시면 처음에 강원랜드에서 비리가 터져 나올 때 강원랜드 대표가 법인 차량을 개조해서 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물론 서울에서 뭐 정선까지 출퇴근하느라고 그랬다고 하지만 네네. 연예인의 이 밴 못지않은 허화 시설을 꾸며놨던 거죠.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서 인사 전횡을 하잖아요. 네네. 자기 사람들이나 정치권에서 이제 이 청탁받은 사람들을 막 꽂잖아요. 네네. 직원과 간부로. 세 번째로 여기서 더 나가서 예산을 횡령 배임 내지는 남용하잖아요. 네네. 혹은 자기의 측근들 정치 활동을 앞으로 할 건데 다 불러다가 호화 접대하고 말이죠. 여기 예산 남용되고 말이죠. 이건 세금으로 메꾸고 내가 이런 나쁜 짓을 남에게 알리지 예. 말라는 인사들을 하게 되는 예, 거죠. 이게 네. A, B, C, D 단계로 점점 동심원이 커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국가의 어떤 기간, 예산, 그리고 하나의 기준, 원칙을 다 좀먹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낙하산은 좋은 낙하산은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낙하산이 아니려면 그 분야에서 정평이 있고 신망이 있는 리더를 그 정권이 선발해내면 돼요. 네네. 코드가 대통령이랑 맞는다 안 맞는다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미국의 백악관처럼 내 딸이 수석 보좌관이요. 우리 사위가 수석 보좌관이요. 이러던가 대놓고 하든가 이 투명하지 않은 것, 어두운 낙하산은 다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셨던 맥락에서 같은 선상에 얼마 전에 이제 전 민주당 의원들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낙하산 인사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지금 누가 임명이 된 거고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그 김성준님, 또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님, 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이미경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그 거론됐던 분들인데요. 국제협력단 뭐 이미경 의원 같은 경우는 문화 콘텐츠 분야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 맞는데 그 업무가 국제협력단으로까지 이어질 만한 것이냐, 그러니까 사이즈가 비슷한 사이즈의 업무를 맡게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연금공단 이사장은 이 굴리는 돈이 얼마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단적으로 저 자리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미국 공항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딱 내린다 하면 대통령 못지않은 이 국비급 예우를 갖춰줍니다. 그쪽에 있는 세계적인 아이비들이요. 모건 스탠리 뭐 이런 회사들이 공항에 줄줄이 나와서 대통령 모시듯이 의전을 해요. 그만큼 큰 손이라는 얘기인데 이 자리에 그 분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왔다는 건 이 자리를 맡을 만한 그런 감량이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장들이 여러 가지 뭐 비리 의혹, 뭐 그 예산 전용 의혹 이런데 자주 휘말리는 거는 본인이 이 자리에 갈 만하지 않은데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서 임명된 그 일부의 분들이 본인이 그 떳떳하게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권이나 그 외부의 부당한 요구를 쳐내기가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서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권과 코드를 맞는 인사가 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은 본인이 인정을 받고 있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100여 곳의 공공기관장 자리가 누가 올라서게 될지는 저희가 차후에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확인합니다. 할까 말까. 자,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한 고강도의 압박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시기별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8월, 11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원래 물려야 될 세금은 좀 감면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나왔는데, 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주요 맥락은 그거죠. 그냥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서 한 4년이고 8년이고 세입자들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면 세금을 원래 내야 될 걸 좀 줄여드릴게요. 라는 거죠. 많이 감면해 드릴게요. 이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적지 않게 많은데 이분들이 다 다주택 보유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1인 1주택 정책으로 이번 정부가 가고 있잖아요. 그럼 2주택, 3주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건물 많이 가져서 뭐 하겠어요? 결국은 임대를 놓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세금으로 포착이 안 되니까 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금을 물게 되는데 오히려 등록을 안 해도 사실상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세금을 세게 물릴 거다. 네. 차라리 자진해서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드리겠고 이게 약간 연성화하는 정책으로 네네. 강성정책이 연성화로 좀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인 1주택을 유도하고 혹은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다주택 보유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분들이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 사업자로 내가 정상 등록을 하고 네. 혜택을 받으면서 적정 세금을 물 것이냐. 아니면 이걸 팔아버릴 것이냐. 네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얘기할 때는 살까 말까였는데 오늘 주제는 팔까 말까잖아요. 말까죠. 네. 그러니까 이건 다주택 보유자들의 경우인데 두 번째는 팔 것인가. 네. 아니면 세 번째는 이걸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명의를 분리하고 해지할 것인가.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선택지 외에는 없다. 어떤 것이 유리하겠느냐 하는 게 지금 다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실 그냥 보유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하고요. 뭐 자식에게 좀 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다주택자들의 선택지가 지금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층위가 분리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 중산층에서 그러니까 뭐 전세를 끼고 간신히 2주택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네. 이제 이거 내놔야 되나? 집값이 생각만큼 신통하게 올라주지 않으면 네네. 나중에 팔 때 그 세금만 무거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현실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강남에 소위 여러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은 뭐 한 10년 가지고 있지 뭐 안 팔면 양도세 중과 안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쪽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 처음 가보는 동네에서도 이 지나가다 부동산의 매물 뭐 가격 이런 게 언급이 돼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요즘 시장이 어떠냐 물어보는 쪽인데 네네. 강남에서는 양도세 중과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내놓고 매물 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요.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뭐하러 집 내놓습니까? 이런 답이 10집 중에 8집 이상이었어요. 해서 네. 확실히 강남과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은 분위기가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다만 일부 중산층들의 경우에는 이거 허덕이면서 가지고 있느니 세금 무겁게 물기 전에 내놓자. 이게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을 쭉 보면은 저희가 그 11월에 나왔던 것도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이 집을 갖게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장기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세입자긴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살 수 있게끔 해주겠습니다가 저는 방향처럼 보여서 네네. 다주택자들이 특히 강남에 있는 돈 많은 분들이 이 집을 안 판다고 하더라도 네. 이 집에 그냥 오랫동안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은 네. 그동안 서로- 추진하고 했던 정책 방향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서로 만족이죠. 네네. 그래서 정부가 처음에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10월에 이제 가계부채 종합대책 낼 때는 네네. 굉장히 강한 어조였어요. 네. 그냥 두지 않겠다. 반드시 팔도록 만들겠다. 네네.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손해를 보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연성화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네네. 이제는 세입자나 혹은 이제 건물주나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를 하겠다. 네네. 그래서 좀 따뜻해지고 조금 이제 온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과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는 렌탈의 시대를 대비해서 네네. 굳이 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하게. 근데 문제는 역세권의 이제 전세난 이런 게 문제였는데 네네. 이런 걸 좀 해소하겠다. 임대주택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도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주택 이상 보유자도 합리적인 경우는 인정해 줄 수 있다. 네. 다만 무분별하게 많은 주택을 재테크용으로 투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반드시 주겠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층위를 나누고 있는데 그게 대다수의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네. 기껏해야 연 소득이 여기서 2천만 원 내외가 다수라는 거죠. 그렇죠. 이들까지 칼날을 들이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들은 다 피해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문제는 강남에 있는 초부자들, 우리가 얘기할 슈퍼리치들. 네네. 이분들은 세금 올라가는 걸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문제는 세금은 더 내되 구간을 더 신설해서 이분들은 끄떡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팔아야 되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해왔던 갭 투자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럼 세금은 많아지고 갭 투자로 부동산 가격은 이제 잡히고 그럼 내년 이후에 실소득은 없어지고 세금만 폭탄을 맞을 상황인 분들은 결국은 이제 연말 연초에 적정 기간에 매물들을 많이 쏟아내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입니다. 물론 그 강남에 집을 사셨던 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죠. 뭐 그분들이 돈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투자를 한 거고. 하지만
왜 이렇게 한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더 많은 불을 갖게 되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초부자들은 또 버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버틴다는 이야기는 그냥 버티면 내가 양도세를 크게 내지 않고도 집값은 올라갈 것 같아라는 판단이라면 결국 이거는 주택 가격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에도 지금 파리 대책 나온 이후에 집값들이 꽤 많이 올랐어요. 이게 정부 대책이 먹히지 않는다고 봐야 할지 아직 과도기라고 봐야 할지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이제 4월 이후에 2분기 이후 시장을 봐야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뭐 서울에서도 아파트 매매가가 7월 말부터 10월 말 사이에 상승 2% 이상 상승한 그 곳이 광진구, 마포구, 강동구, 동작구 4곳이나 돼요. 네. 그 상승률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역시 뭐 그 4.52% 꽤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반면에 지방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역시 살고 싶은 동네 그리고 덜 오른 동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어떤 대책이 나와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패배감을 약간 느끼기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네네. 우리가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한 지 사실 근 한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그 낮은 곳까지 확산돼서 이 온도가 번져나가는 속도가 참 느리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분양시장에서도요,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분양권 거래를 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급등을 하는 현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사실 칼날을 댔었는데, 네. 칼날 댄 이후에도 여전히 그 청약 경쟁률이 서울과 네. 일부 지역에서 뜨겁습니다. 뜨겁다고 하는 건 왜 네네네.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두 가지가 박 기자님의 해석에 일견 동의하면서도 네네. 이게 올 겨울에 좀 특수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네네. 내년 이후에는 우리가 아는 DTI, DSR 계속 이제 강화되지 않습니까? 네. 대출로 집 사기는 점점 힘들어진다. 올 겨울이 마지막 타이밍이다. 막차 타자. 이 열기가 있어서 지금 일시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일시적인 과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이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패배감이라는 표현 와닿는데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지역들, 과열로 때려잡아도, 근데 지금 때려잡는다고 말하는 게 대출을 옥죄는 거 외에는 내 돈으로 집 사면 말리긴 힘들어요. 그렇죠. 세금 내고 집 사겠다. 네. 그럼 결국 이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들은 한 가지만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물어야 할 세금과 집값이 오를 것의 차이. 그렇죠. 그런데 핫한 지역은 오를 이 기미가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신생 분양 시장이라든가 혹은 뭐 이게 또 재개발 가능한 곳이라든가 막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전 잡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계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강남 일부 과열지구, 송파 또는 우리가 이제 수도권 인근 신도시.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잘 보면 공급 과잉이 일어난 곳은 이 분양이 뚝뚝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 처가가 최근에 동탄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같은 동탄 2차 신도시 지구인데도 네. 단지마다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군요. 이런 측면에서 왜 여기는 선호하고 저기는 선호하지 않을까? 길 하나 거리인데 네네. 이걸 보면서 최근에는 일단은 좀 잘 지어진 집을 선호하는 측면 그리고 좀 미래 이 신도시에 대한 지향점 하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서 간다. 그래서 이 물량이 많다고 선호되는 게 아니고 네네. 정말 좋아야 선호가 된다. 이건 질적으로는 저는 우리가 굉장히 상향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서 나쁘다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 수요의 문제, 결국은 이제 시장의 이제 적정선을 찾는 것하고 과열지구는 좀 돈 있는 사람이 사겠다는 것은 뜯어말리긴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네네. 내년 이후에 부동산은 조금 안정화 국면으로 갈 것 같고요. 네. 그러게 되면 과거에 이제 버블 세븐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지역들처럼 일부 과열 투기 위험 지역만 정부가 관리하면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지금보다는 연말 연초보다는 내년에는 안정화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지금부터 함께하시죠.